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수금이 뭐예요? 라는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할 김미영입니다. 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 이서진 이사님께서 초대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저는 도와주는 일에서 기쁨을 찾고 직업으로 만든 강사 김미영입니다. 현재 덴탈기 컴퍼니에서 교육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늘 상주하고 계신 덴탈기 카페에서 또 디자인 스텝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료경영 교육협회에서 강사님들을 트레이닝하고 양성하는 강사부 이사로 있고요. 나머지는 이런 자지구레한 강의들 여러분이 필요한 강의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16년 동안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이제 데스크 실장으로 있었어요. 데스크 실장으로 있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까요? 하루 평균 내원 환자가 18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병원이었는데 과연 그분들을 상대하면서 제가 어떤 노하우를 깨닫고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해서 오셨죠? 미수금. 사실 미수금이 없는 병원은 없어요. 미수금이 없는 병원은 없는데 미수금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환자가 일부러 안 주는 미수금도 있고 떼먹고 도망가는 미수금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미수금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 뜻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인이 오시거나 혹은 뭐 환자분이 우리 병원 너무 VIP야 이런 분들 청구하고 할인을 해드리고 할인을 입력하는 거 까먹고 남아있는 금액들도 있어요. 이것도 미수로 남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수금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남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거 꼭 지금 물어봐야 돼 하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미수금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물건 살 때, 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나중에 제가 돈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외상이에요. 외상이죠? 자, 어떤 이렇게 가게에 가면 부득이 외상 시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 초본, 진짜 친한 친구 보증인, 소득 증빙 서류, 관할 파출소 소장님의 동의서, 통장님의 친필 추천서, 20, 30대는 블랙핑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라. 40대 이상은 임영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뭐예요? 해줄 수 없다. 외상 사절이죠. 네, 이렇게 외상이라는 거는 정말 줄 거야 라고 언젠가는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수반된 물건 판매 시 판매 대금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병원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팔아요? 아니죠. 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음, 진료 행위를 제공을 하는 병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병원에서는 미납진료비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영수증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료비가 발생이 됐는데 수납된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께서 오늘 알고 싶은 미수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미수금이 발생을 하는 걸까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께서 4월 한 달, 오늘 5월 1일이죠. 4월 한 달에 우리 병원이 매출이 1억 200만 원이 나왔어요. 1억 200만 원이 될 것이다. 원장님은 기대하고 계시죠? 근데 막상 공단 부담까지 들어왔더니 9,7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미수금이 500이 발생한 겁니다. 이 미수금 500은 어디로 갔을까? 왜 발생한 걸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작은 이유가 환자의 형편이에요. 선생님, 제가 지금 카드 한도가 다 돼가지고 다음 달 초에나 결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죠. 이런 경우. 아니면은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진료를 시작을 안 해요. 어, 아예 내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은 진료 시작을 안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금 결제를 당장 해드려야 되는 거 알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젠가 해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럴 때 환자의 형편이 됩니다. 환자의 형편이 3위면, 3위는 뭘까? 진료비 불만이죠. 막상 내가 200만 원이라고 상담을 다 해놓고 임플란트 상담까지 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보철을 끼우려고 하니 왠지 이게 아까운 것 같아. 라고 해서
데스크에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죠. 그럼 다시 원장님을 만나고 할 진료비를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할인 받고 나서야 결제를 해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써보고 해줄게 이런 분들 있어요. 당당하게. 아니 양복 사러 와가지고 양복 입어보고 편하면 돈 주겠다는 그런 심보랑 똑같은 거죠. 너무너무 괘씸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계신데 이런 분들은 분명 본인이 제공받았던 진료 서비스 중에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1위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는 벌써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2위가 뭐냐? 직원의 멘트예요. 직원이 뭔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안 내버린 거죠. 뒤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용의 1위는 무엇이냐? 우리 직원들이 수납 시기를 놓쳤다. 이게 여러분께서 돈을 못 받게 된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퀴즈. 퀴즈입니다. 10초 이내에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에서 오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시간 다 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 차트에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제가 왜 10초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데스크 직원이 진료가 완료된 환자의 차트를 보고 수납 금액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받아야지 하고 58,200원을 받고 보냈어요. 이 차트를 확인을 해보면 먼저 58,200원이 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5만 원은 서비컬 내지는 5만 원 떼왔어요. 8,200원은 피해를 찍은 비용이겠죠. 나머지 그럼 돈 다 받은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그렇죠. 우리 김도연님. 인내이. 여기서 우리 데스크 직원은 무엇을 해야 되냐? 지난번 예약 때 못 왔어요.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지난번 예약 내용이 뭐였지? 확인을 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분명히 레전에 25분밖에 없는데 24번이 넥스트에 있어요. 그럼 인내이 풀에 차팅이 빠진 거고 차팅이 빠지면서 청구도 자연스럽게 누락이 됐어요. 그것을 데스크 직원이 못 잡아내고 예약만 하고 보낸 거죠. 돈 안 내도 되네? 오늘 이것만 내면 되네? 정말 다 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재차 확인까지 하고 갑니다. 환자는 그 당시에 저 이거 금으로 떼었는데요? 라고 얘기 안 해요. 금으로 떼어 진료했는데요? 얘기 안 해요. 직원이 다 잡아줘야 돼요. 본인이 지금 당장 큰 돈을 납부하기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것을 굳이 내가 이야기해서 라고 찾아서 자진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미수를 낼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만약에 찾았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실장님. 야, 똑바로 봐봐요. 봐봐요. 너 지금 뭐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분들께는 우리가 당일에 바로 찾아서, 오늘 이렇게 제가 진료비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안내를 해드리지 못했다. 다음 내원하실 때에는 꼭 진료비를 준비를 해달라라고 안내를 드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미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미수를 막으려면 일단 데스크에서 차트를 빠르게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을 많이 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처럼 저의 교육을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를 꼼꼼히 봐야 미수의 구멍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병원이 자꾸 미수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납 환경을 먼저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막 여러분 그 비급여 수가 제도 때문에 많이 고민이 많으시죠? 등록하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와 더불어 병원의 수가표도 제대로 게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수가표 다 걸려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같이 보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가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수가표는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제대로 되어 있는 걸까요? 데스크? 아니죠. 환자가 앉아서 편히 볼 수 있는 곳에 늘 보여야 돼요. 대기실에 앉아서 볼 수도 있고, 데스크 와서 볼 수도 있고, 진료비 확인하러 데스크까지 오는 수고 환자분들 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꼭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어,
비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저분해지겠죠, 굉장히 병원 내부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여러분의 QR코드예요. 병원 홈페이지에 수가표 게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QR 찍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진료비 문의 응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수납을 받을 때 그럼 여기 이건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환자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납률이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판가름이 납니다. 세 번째, 상담할 때 수납 일정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진료를 받을 때는 언제 진료비를 납부를 해 주셔야 되고 이 진료를 받을 때는 언제 납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해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환자분들께 안내를 해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준비해 주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면 되죠. 네 번째, 예약하실 때 수납 일정도 같이 확인을 하고 안내를 도와드려야 돼요. 환자 아무리 상담할 때 다 얘기했어도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상은 사실 끝까지 기억하지 않으세요. 계속 챙겨줘야 돼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처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처럼 책가방 싸주듯이 매일매일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당일 청구 확인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리 병원 수납의 원칙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병원에 수가표가 게시가 되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병원의 수가표는 어떤 형태로 게시가 되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대부분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수가표 그대로 인쇄해서 데스크에도 붙여놓거나 혹은 여러분이 쓰기 편한 엑셀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걸어 두시죠. 환자 입장에서 이게 잘 보일까요?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치부, 전치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환자가 저걸 이해하고 제대로 납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사진으로 자, 상세한 수납까지 안내가 되어 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수가와 함께 수납 안내가 되어 있어야 미수금을 예방할 수 있는 수가표로 우리가 게시를 할 수 있다. 이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가 수가표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미수금을 방지할 수 있는 수가표로 만들 수 있느냐. 제가 늘 사용했던 수가표 예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가 차이가 있죠? 여러분께서 보셨던 수가표랑 납부라는 항목이 있어요. 수가를 안내하되 언제 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환자분들은 사실 그 진료비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그 부담을 언제 가져야 되는지, 마음의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병원에서 알려주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수가표로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차이가 있는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구치부, 전치부, 치경부 그래서 어금니라고 표시하고 앞니라고 표시를 했어요. 크라운 같은 경우도 메탈, 금속, 지르코니아, 치아색, 골드, 귀금속이라고 해서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가표를 제작을 해주셔야 환자분들께서 아, 이게 이 금액에 대한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납득을 하시죠. 그리고 납부, 보험 진료비에 대한 안내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요? 자꾸 보험 진료비를 비보험 진료에 포함시켜서 안 내려고 해요. 자꾸 주도권을 가져가시려고 하죠.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인데. 그래서 보험 진료비 납부에 대한 안내는 항상 상위에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 수가표를 제작을 하실 때에는 항상 보험 진료비 최우선으로 하세요. 그래야 진료비에 대한 컴플레인도 줄어들고 그에 대한 미소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 진료비는 언제 받아야 돼요? 진료 후 즉시. 그리고 아래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일 청구 금액 완납이라고 돼 있죠. 직원이 달라고 하면 줘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없으니 당일 청구 금액 완납이라고 써 있죠. 자, 저희 병원 기준으로 했어요. 비용은 다르지만 1차 수술 시 50%, 2차 수술 시 완납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왜? 우리 병원 원칙이었으니까. 고급형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뼈 이식은 어떻게 해요? 뼈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수술 당일에 완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복잡 뼈 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니 같은 경우는 비보험 보험이 있으니 보험 틀니 같은 경우는 상단에
보험 진료비 납부 일시를 적용을 시키면 되고, 비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첫날에 절반 내고 뭐 만성일에 완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전에 배열할 때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하셔도 되죠. 병원에서 원칙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비보험이니까. 하지만 가장 마음 편한 건 뭐죠? 첫날 다 받는 거. 첫날 다 받는 게 가장 마음 편하죠. 그래야 미수가 없으니. 레진 같은 경우도 당일에 완납을 해야 되고, 크라운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날. 사실 깎고 본 뜨는 걸 한 번에 하시는 치과도 있고, 깎은 다음에 시간을 좀 더 두고 괜찮으면 그때 임프레션 뜨고 또 제작을 하고 세팅을 하고 이런 치과들도 있어요. 다 프로세스가 다르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깎는 날, 깎는 날 완납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깎아놓고 다른 병원 가면 어떡해요? 그쵸?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깎는 날 완납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뒤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죠. 선납이 가능하다. 선납이 가능하다.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라. 하지만 보험진료비는 미리 선납을 할 수 없다.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수가표도 환자가 보고 납득할 수 있어야 납부를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료비를 자꾸 물어요. 데스크에서 물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물을 수도 있고, 진료를 받다가 잠깐 체어 타임이 나와서 체어 사이드에서 있는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임플란트 얼마예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얼마입니다. 라고 바로 금액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여긴 임플란트 얼마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물어보지? 그래서 우리는 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라고 응대를 해야 되냐? 모든 직원에게 이렇게 응대를 하라고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네, 얼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왜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것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덧붙이면서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물어보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가격이 부담돼서 그럴 수도 있고, 저기는 얼마던데 왜 여긴 얼마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돈을 준비를 하려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리고 가격이 좀 불만인데 이런 니즈를 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후속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환자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들어보고 나서 그 니즈를 해소를 시켜주셔야 금액 납부를 그때그때 따박따박 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네,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은 환자가 뭘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환자와 병원 간에 자꾸 앙금이 쌓이죠. 그 앙금들로 인해서 미수를 남길 확률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질문, 회신 끝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진료비 문의 응대 전에 전 직원, 응대할 때 전 직원의 매뉴얼을 통일을 시켜줘요. 응대 자세는 어떻게? 응대 방향은 환자를 향하고 사진처럼 환자를 향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입모양은 애, 애를 시작하면서 대화를 하죠. 그리고 멘트로 네, 얼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후속 대답에 따른 상담을 친절히 이어간다.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직원이 친절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뉴얼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을 때 너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야 라고 윗선에서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육을 다시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 주셔야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내가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모든 직원이 그렇게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뭘로? 매뉴얼로. 그래서 매뉴얼이 사실 필요한 것만 해야지라고 해서 진료 매뉴얼, 술식 매뉴얼, 준비 매뉴얼 이렇게 해놔도 스크립트 매뉴얼이 잘 없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가장 난처해 하는 경우, 환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라는 게 가장 난관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매뉴얼에도 항상 멘트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응대를 해라 라고 적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시 수납 일정 안내 모두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고 하실 텐데 덴트웹을 사용하시는 분의
상담 내역을 보면요. 이렇게 시술 내용, 금액, 시술 내용, 금액, 합의 얼마, 병원의 안내, 사인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포괄 교정은 540이고 뭐 S라인 상하 하악 메탈로 할 때는 40만 원이고 교정 발치는 20만 원이고 유지 장치 60만 원이고 뭐 스크류가 필요할 때는 아직 이거는 들어간 게 아니니까 금액을 넣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환자의 반응 660에 다 했는데 왜 또 받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라? 음, 여기서는 메모를 활용을 해야 된다. 메모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께서 진료비 산정 내역서를 드려야 되죠. 상담을 하고 나서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다시 내원해 주세요 하고 드리는 경우도 있고 오늘 뭐 시작할게요라고 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상담 내역을 드려요. 상담지를 드리면서 저 메모에 언제 내도 되는지 우리 수가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언제 내야 되는지 수납 일정을 안내를 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과 상담을 하실 때 수납 원칙을 안내를 하면서 저희 병원은 언제 언제 수납을 합니다. 혹은 가능한 수납 일정. 저는 근데 그때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언제 가능하시겠어요? 물어볼 수 있죠. 원칙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환자분께서 안 된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실 때 그때 조율을 해드리고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해드리겠다라는 뉘앙스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진료비 산정 내역서 저장을 하고 똑같은 것을 발급을 해드리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단의 안내사항. 덴트웹에서는 다 이거 멘트 설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설정에 들어가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스크류에 대한 비용이 빠졌을 때 뭐라고 해요? 스크류에 대한 내용이 빠졌을 때 여기 금액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변동될 수 있다라는 멘트만 하나 집어넣어도 우리는 과수납하거나 부당한 수납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 시의 수납 일정은 메모를 활용을 해서 꼭 안내를 해드려라. 그런데 저희는 덴트앱 안 쓰고 다른 상담지 서식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들면 되죠. 우리 병원에 맞는 상담지나 안내지를 만들어주세요. 저희 병원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저희 병원 평균 환자 연령이 70대 중반이었습니다. 거의 아기급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90 몇 세 된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저희 어머니 진료 좀 받으려고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 거의 요양원급이었죠. 그런 만큼 보험 틀니와 보험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렸던 안내지예요. 여기 뭐가 포함이 돼 있냐면 예약표를 가장한 수납일정 안내표가 들어있어요. 나는 예약표를 드리는 것 같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언제 언제 진료비가 이만큼 나올 거니 보험 진료비는 그날 그날 납부하셔야 되니까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험 진료비 다 보험 임플란트 1단계 얼마, 2단계 얼마, 3단계 얼마 나올 거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예약일을 적어드리면서 그날 납부해야 될 진료비도 미리 적어드렸어요. 어르신들께는. 그랬더니 미수율이 거의 없어졌다. 간혹 발생하는 미수는 이제 그날 어떤 진료가 추가됐을 때 준비를 못했을 경우 다음 내원할 때 드릴게요라고 하시는 분들 잠정적 미수금이죠. 그래서 이런 게 발생을 했었는데 다른 이유에서는 뭐 미수금이 발생한 일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병원에 맞게 상담지나 수납 일정표 혹은 예약표를 가장한 수납 예약표를 환자에게 꼭 드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자도 뭔가 기억을 하고 사실 얼마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증거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약할 때 수납 일정을 안내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다음 예약일에 진료 내용을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죠. 다음에 오시면 이제 신경치료 마무리되셔서 이제 쉬우는 거 본뜨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네. 다음 진료는 뭐뭐뭐 하실 거고, 뭐 하는 날입니다. 얼마 걸려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예약 가능기를 확인을 해드려요. 예약은 언제부터 가능한데, 오전이 좋으세요? 오후가 좋으세요? 오전은 몇 시가 가능하고, 오후는 몇 시가 가능합니다. 네, 몇 월 며칠 예약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다음 예약일엔 진료비 얼마 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런 예약표를 적어 드려도 저희가 적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고 진료 내용이 변경돼서 진료비에 변경이 생기면 저희가 당일에 다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예상 말씀도 미리 언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고액 진료비 환자다. 그 환자가 그날 준비해야 되는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문자까지 별도로 발송을 해드려야 돼요. 종이 사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예약일은 언제입니다. 예약일 예상 진료비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약일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라고 해서 환자분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멘트까지 첨부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게 해서 환자분께 예약을 해드릴 때도 이 프로세스대로 스크립트를 해라라고 직원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미납 환자를 어떻게 해야지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프로를 사용을 했었어요. 아이프로를 사용을 하는데 보면 뭐가 보이죠? 여기 이렇게. 환자가 보는 체어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대놓고 처음에는 병원장님이 너무 싫어하셨어요. 환자가 보고 있는데 저런 걸 해놓으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봐야 환자도 봐야 느껴야 돈을 낼 텐데 라는 마음에 시작을 했던 건데 처음에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웠죠. 그런데 그 지웠던 환자가 미술을 한번 하기 시작하더니 야, 다시 써 라고 하신 거죠. 자, 왜 그러냐. 환자도 내가 진료를 대기를 할 때 미납이 된 상태라는 걸 알아야지 돈을 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요. 본인이 미납금이 있어도 우리가 표시를 안 해놓으면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의 마음을 거기까진 배려해주지 마세요. 정당하게 진료를 하셨으면 정당하게 진료를 받아야죠. 그래서 환자가 보이는 곳에라도 미납 상태임을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 분류에 미납을 해놓으면 여러분께서 찾기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 고객 분류에 미납이라는 단어만 써도 이렇게 미납된 환자들이 있었죠. 음. 그래서 이 미납 환자들은 제가 정리를 했었어요. 연락을 하고 돈을 다 받아내고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연락이 두절돼서 내용 증명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으신 분들, 뭐 추적이 불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미납을 저희 정리를 했죠. 그래서 추심의 여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미납이라는 단어만으로도 환자를 걸러내서 어떻게든 연락을 해가지고 받아냈었죠. 그래서 덴탈 같은 경우도 고객 메모가 있어요. 메모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항상 미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이 남겨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낼 거고. 차팅이 안 되어 있다면 차팅을 찾아서라도 받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추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당일 청구 확인이에요. 아까 차트에서 실수가 있었죠? 이 차트에 실수가 있었던 것을 데스크에서 잡거나 청구를 담당하시는 분이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료 완료 환자를 차팅을 확인을 해야 돼요. 돈 잘 받았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구를 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월말에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되니 그날그날 업무가 편해지겠죠. 차팅을 확인을 하고 내용하고 청구 내용이 맞는지. 아까 이상했어요. 분명히 차팅도 빠져 있고 청구 내용도 빠져 있는데 차트만 잘 보면 뭐가 빠졌는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팅 내용과 청구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청구액과 수납액이 맞는지를 데스크에서 항상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은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맞는다, 미납이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수납 리콜을 하는 것은 항상 당일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돈 안 냈는데 내일 연락 온다? 환자 불쾌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돈을 안 낸 걸 찾아줘서 선생님 오늘 이렇게 진료 받으셨는데 진료비가 이것밖에 수납이 안 되었더라고요. 연락을 당일에 해주셔야 환자도 본인의 잘못이 있음을 인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연락했다? 왠지 더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 불쾌함이 든다. 항상 당일에 마무리하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데스크에서는 점심시간 전에 11시쯤 이제 차트 검수를 시작을 해요. 사실 11시쯤 되면은 환자 본수 얼마 안 될 수 있거든요. 한 스물 몇 명? 많은 병원은 스물 몇 명 정도 봤을 거고, 적게 보시는 분들은 10명 안팎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차트 보는데 오래 안 걸려요. 예약표 보고, 신환이었는지, 부환이었는지, 진료 내용이 이게 맞는지, 수납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누락이 된 사람이 있으면
점심시간 전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바로바로 연락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 그리고 오후에 한 3 시에서 4 시쯤 요때 참 한가해져요. 한가해지는데 요 틈을 타서 또 한 번 차트 중간 정산을 해요. 중간 정산을 해서 아까 11 시에서 12시 사이에 검수를 했으니 오후에 본 사람들만 또 검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수한 명단까지 체크를 해 놓고 '이 이후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차트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안 된 사람들 찾아서 연락을 드리고 나머지는 진료 마감 1 시간 전에 이제 쭉 보고 연락을 드리면 되죠. 그래서 이 당일 청구 확인을 하고 수납 리콜을 할 때 원칙은 전화를 해야 된다. 절대 문자를 드리거나 텍스트로 전송을 하고 끝 이게 아니죠. 항상 전화를 먼저 드리고 "우리 병원의 업무적 절차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못 받았다."라고 하시거나 이거 연락을 드리면서 항상 목소리로 소통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안 받았다." 그러면 그때에 이제 문자로 증거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청구 확인하실 때에는 항상 "예약 환자였느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예약 내용하고 차팅 내용하고 다 맞는지, 미리 받기로 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연차하고 신입 직원들 실수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약표에 받아야 할 금액을 미리 메모를 해 주세요. 만약에 예약 CC가 다음날 24번 인레이 세팅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돈을 못 받았어. 그렇게 되면 가로 열고 인레이 비용 35만 원 받기, 뭐 40만 원 받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 해 놓고 CC에만 안 쓰면 되잖아요. 다음에 오셨을 때. 그죠? 아니면 그것도 다 그냥 적어 놓으세요. 얼마 받기. '아 오늘 내가 돈을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약표에 적어 놔야 저연차 직원들과 신입 직원들의 실수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 봤어요. 교육도 시켜 보고 녹화해서 보여주고 했는데도 예약표에 적어 놓고 받는 게 미수 없애는 확률이 가장 탁월하더라. 이거 겪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약표를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수납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차팅 내용과 청구 내용이 일치하느냐. 사실 차팅을 빼먹었는데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데스크에서 다시 진료실로 들어가서 "어 선생님 이거 지금 청구가 이렇게 나왔는데 차팅은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진료하신 거 맞으세요?" 그래야 우리 당당하게 환자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데스크에서 당당하게 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진료실에서도 꼼꼼하게 차팅하고 청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청구 확인 시점까지 당일 청구에 가고 당일 수납에 가고 맞는지 항상 11 시, 3 시, 진료 마감 1 시간 전 요때 요렇게 하루 3 번은 필수로 우리가 돈을 제대로 오늘 잘 받았을까 항상 다음 날까지 넘기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당일에 다 확인을 한다. 이것을 전 직원 교육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청구가 잘 돼야지 돈을 잘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제 뭐 온라인 교육이든 뭐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청구를 누락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 병원의 매출을 또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수를 안 남길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댕키에서도 "막내 될 수 있다." 전 직원 보험 청구 완벽 시스템 만들기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수납에 예민해야 청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을 하고 수납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청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관리자분들과 그 원장님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우리 일선에선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진료도 안 끝났는데 왜 돈 내요? 임플란트 보철 완성 안 됐는데 왜 자꾸 돈 달라 그래요? 저 보철 아직 안 붙였는데요. 크라운 안 씌웠는데요. 인레이 안 들어갔는데요. 왜 돈 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때 직원 입장에서는 진료료 받았으면 돈을 내야지." 이렇게 입을 악물고 복화술로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죠. 저희 병원 원칙입니다. 음. 어떻게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죠. "저희 병원은 이렇게 진료 시작할 때 수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모두가 그렇게 낸다."라고 또 납득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병원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칙이 바로 섬으로써 막내까지도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선순환 원칙이 안 되면 사실 미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장님께서 이 원칙을 세워주셔야 막내도 당당하게 돈을 받고 미수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수납은 계약의 완료다라는 개념을 심어줘야 돼요. 저희도 돈을 받아야 진료를 착수를 합니다. 뭐 보처를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뭐 사실 실장님들은 능구렁이처럼 말할 수 있지만 막내는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병원의 원칙이라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수납을 해야 저희도 정당하게 진료를 마무리해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심어줘야죠. 그러면 진료별로 다 돈 받는, 진료비를 받는 그 시기가 다를 텐데, 어떻게 되느냐. 인레이나 보철 크라운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돈 뜨고 다음에 와가지고 붙여야 되잖아요. 제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철은 제작 시작일에 수납을 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뭐 차트에 프랩앤 인프가 써 있다. 그럼 직원들은 오늘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각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우리 병원 원칙이다. 그러면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에는 진료 시작일에 절반 정도 받고 아니 100% 완납도 좋아요. 하지만 100%다 내는 것에 고액수납자들은 부담을 굉장히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때 한 절반 정도 먼저 내고 시작하는 거. 그럼 환자도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받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보험 임플란트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50%, 43%이 정도가 책정이 될 거예요. 공납 부담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그 선에서 여러분께서 받아야 될 퍼센테이지를 정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수술 때 완납을 받거나 혹은 배열시 배열시도 정말 안 되겠다. 세팅할 때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완성시의 완납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그럼 차트에 뭐라고 써 있어요? 1차 수술, 2차 수술이라는 차팅이 들어있으면 우리 직원들은 오늘 돈 받아야 돼. 예약일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요때 돈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할 테고 자, 틀니 같은 경우는 트레이 본 뜨는 날, 시작하는 날이죠. 요때 우리가 수납을 받아야 된다. 얼마? 절반. 아니면 왁스텐처 배열할 때, 인공치 배열할 때 우리가 만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때 오시면 얼마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교정 같은 경우. 교정은 언제 돈을 다 내야 돼요? 장치 다 붙였을 때. 이게 사실 교정 같은 경우는 장치 싹 붙이고 와이어 들어가고 브라켓 붙이면 거의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관리를 받으러 다니면서 월 진료비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DBS라는 차팅이 되어 있거나 혹은 DB라는 차팅이 되어 있을 때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저연차가 혹은 신입 직원이 실수를 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이 화면에서 뭘 느끼실 수 있어요? 차팅 용어도 계속 쉽게 교육을 해주고 이것과 맞물려서 수납 교육도 이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꼭 정해주셔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네, 이때 납부하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 원칙입니다. 라고 세워주셔야 데스크나 실장님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우리 진료실에서도 수납 일정을 자연스럽게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정해주지 않았다. 우리는 받고 싶은데 원장님이 그냥 다음에 내시라 그래.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너무 당연하게 되고 안 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죠. 그래서 미납의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까 1위가 뭐였죠? 수납 시기를 놓쳐서. 수납 시기를 왜 놓치느냐? 우리가 멘트를 잘못해서 그렇게 많아요. 진료비 납부해야 되는데, 오늘 진료비 얼만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 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환자는 여기에서 괜찮으실까요? 라고 듣는 순간, 안 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돈을 받을 때에는, 오늘 뭐뭐 진료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괜찮으실까요? 결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멘트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돈을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납하는 스크립트는 항상 꼭 닭가치로 끝나게 만들어주세요. 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른쪽 아래 신경치료 받으신 비용 얼마입니다. 끝. 돈 내야 되는 액션을 취하든 말든 여기서 일단 끝. 1차적으로 끝이에요.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뿌리 수술 받으신 비용 얼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제 도와드릴까 절대 묻지 말 것. 그리고 진료비 안내는 1차로 끝. 그리고 환자가 결제를 하려고 하면 그때서 네, 카드 받았습니다. 네, 현금 얼마 받았습니다. 영수증이랑 같이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라고 그 뒤에 멘트는 환자가 결제를 하려는 액션을 하거나 수단을 갖추었을 때 그때 이제 멘트를 이어가야 돼요. 항상 결제 도와드릴까요? 괜찮으실까요? 여기에서 미수를 크게 발생을 한다. 절대 묻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자가 결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상세한 결제 수단이 안내가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잘 할 수 있게끔 또 도움을 주죠. 여기 보시면 데스크에 카드 무이자 안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당장 형편이 안 내더라도 카드가 되니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무이자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내를 도와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참 보기 편한가요? 안 편하죠. 막 이게 내가 떠들어볼 수도 없고 요런 걸 대비를 해서 이렇게 병원에 여러분 계속 양치질 습관이나 뭐 게시판이나 이런 거 통해서 안내해 드리지만 수납 안내도 이 TV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계속 노출을 시켜 주세요. 당연히 진료를 받으면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 병원과 직원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항상 잘 낼 수 있는 수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게시판에 깔끔하게 안내되어 있는 것도 좋아요. TV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잘 보이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럼 어디에 보여줘야 돼요? 당연히 데스크엔 게시를 해놔야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개 너저분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보여주고 계속 TV를 통해서 디지털 액자를 통해서 환자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대기 중에서 본단 말이에요. 눈앞에 뭔가 계속 움직이는 게 있으면 거기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자가 늘 확인하는 곳에 내버려 둬야 된다. 결제 수단도 카드, 입금, 뭐 이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결제 수단별로 안내가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으면 더 좋다. 자, 저 오늘 현금 준비 안 됐는데 이제 이체할게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병원 앞에 이런 거 놔요. 이런 거 놓는데 자, 이렇게 계좌번호 놓는다고 해서 입금이 잘 되나요? 안 돼요. 가장 빠르게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문자예요. 저 이체해 드릴게요. 환자가 앞에 있어도 문자 바로 쏘세요. 우리 병원에 문자 세팅되어 있는 것, 오늘 받으신 진료비, 진료 내용, 이것만 입력하면 발송할 수 있게끔 세팅한다. 어떻게? 이렇게. 어디 치과 병원입니다. 입금 계좌 안내 도와드립니다. 오늘 진료 받으신 날짜, 그 무슨 진료인지, 그리고 진료 비용, 계좌, 예금주, 결제 약속 기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입금해준다고 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날짜 써서 보내세요. 왜 문자를 보내라고 하느냐? 요즘 스마트폰 너무 좋아서 문자 보내면 바로 송금 버튼이 떠요. 환자가 불편하게 계좌 입력을 따로따로 하지 않게끔 송금을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참 감사하죠. 예전 같으면 종이로 적어드려가지고, 입금하셨을까요? 아직 확인이 안 돼서요. 이런 연락을 계속 드렸어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좋죠. 그리고 문자를 만약에 스팸을 걸어놨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채널톡이나 카카오톡이 있다면 차선책으로 더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카카오톡에서도 바로바로 송금이 되잖아요. 계좌번호가 들어있으면 페이로 연결이 됐을 때 송금하기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안내를 드려야 까먹지 않고 환자가 입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뭐다? 문자다. 문자로 보내놔야 눈앞에 있어도 송금 버튼을 누르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자꾸 미수금을 발생을 시키는 환자가 있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환자의 진료비 명세서에 형광펜으로 빨갛게 표시를 해서 드립니다. 지금 이만큼 진료 받았는데 환자분 아직 돈을 안 내셨어요. 진료비 안 내셨습니다. 다음에 이 금액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언제까지 해달라 라고 해서 계산서에 우리가 수기로라도 작성을 해서 드려야 돼요.
본인이 진료를 이만큼 받았는데 돈을 안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빵원이 써 있는 영수증이라도 꼭 드리세요. 이렇게 이 날짜에 진료비 발생이 됐는데 왜 안 냈냐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증거로 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병원에 진짜 미수금을 발생을 안 시키고 싶어도 발생을 했어. 여러분이 아마 이게 궁금해서 오셨을 거예요. 이게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자, 말씀드렸듯이 미수금이 발생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회피하지 않기. 음, 괜히 내 탓인 것 같고, 원장님이 나를 혼낼 것 같고, 꾸지람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다. 숨기면 숨길수록 어느 순간 터져나와요. 핵폭탄처럼 터져나오죠? 수납하는 것은 나의 업무다. 내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돈을 받는 게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영진이나 원장님은 직원을 탓하지 않기. 탓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원장님도 실수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다 어떻게 원장님 믿고 원장님 산하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잖아요.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걱정 말고 업무 하세요. 돈 받는 업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수금 리콜을 드릴 때에는 선 전화 후 문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화를 먼저 드려요. 통화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고 언제 돈을 받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시면은 문자를 드려야 되죠. 문자를 드리는 것은 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료를 했고 이 진료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께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꼭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왜 문자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 서버에 증거가 남아요. 문자가 발송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수금 리콜을 할 때는요, 사실 직원들한테 계속 그 리콜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정노동이에요. 환자한테 좋은 소리 듣겠어요? 안 듣죠. 돈 내라고 하면은 막말도 막 나와요. 근데 그거 꼭 직원들이 오롯이 다 감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경영진에서는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횟수를 제한을 해놓고 연락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왜 연락 간격은 일주일에서 10일일까요? 특정 요일에 미수금 리콜 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피해요, 환자들이. 그래서 요일을 바꿔가면서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전 직원이 다 담당해야 돼요. 누구 하나가 아니라. 막내도 이 미수금 전환은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리콜 횟수는 제한을 둬야 됩니다. 어떻게? 최소 5회에서 최대 10회까지만 연락을 하자. 10번까지 연락을 했어요. 근데 돈 안 냈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계속 연락을 해봤자 어차피 안 낼 사람은 안 내요. 그래서 미수금 리콜 매뉴얼은 자, 전화 연락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화하고 문자로 꼭 근거를 남겨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만큼 연락을 했고 전화를 건 이력은 사실 전자차트에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문자를 보낸 내역은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몇 회 발송이 됐는지. 부재나 거부 시에는 문자 전송을 일단 해 놓으시고 채널톡이나 카카오톡으로 추가 연락을 해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했다고 할 수 있다. 5일에서 10일 간격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락 요일 변경으로 연락 회피 가능성을 최소화를 하고 연락 후에 업무 일지에 누구누구에게 미수금 연락을 했다고 우리 직원들은 꼭 남겨놔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죠. 이 진짜 콜포비아가 여기에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그냥 뻔뻔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 진료 후에 아직 못 빼가지고 저희가 걱정돼서 전드렸습니다. 사실 내가 돈 못 받는 게 걱정이 된 거지만 환자분을 걱정하는 듯한 멘트로 아직 뵙지 못해서 걱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럼 또 본인이 미안해서 안부를 물어주면요. 본인이 미안해서 쭈뼛쭈뼛 하면서 제가 가야 되죠. 제가 아직 돈을 못 냈죠. 맞아요. 돈도 안 냈는데 안녕하냐고 인사를 해야 하다니 부들부들하지만 그래도 잘 받으려면 우리 안부 물어봐야 돼요. 지난번에 약속해 주신 진료비가 아직 납부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세요? 물으면 안 되죠. 언제 올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결제 가능하세요는 안 돼요. 언제 내원 가능하실까요? 물어보고 자, 환자와 내가 이야기한 것을 마무리 멘트로 어떻게 하느냐. 원장님께 말씀하신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랑 나랑 한 얘기 나만 듣는 거 아니야.
어 그쵸. "밥 먹고 다니냐." 이런 거죠. 맞아요. 원장님께 "내가 당신과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 드리겠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 아는 거다." 권한을 여기다 실어 줘야죠. 음. "나는 내 뒤에 원장님 업고 일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여기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납 약속일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라고 기분 좋게 마무리. 자,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환자분들도 받자마자 돈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너무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면서 환자가 미안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죠. 자, 미수금 환수 절차예요. 진료비를 결제했나요? 아니요. 그럼 미수금 리콜을 합니다. 미수금 리콜을 했는데도 수납됐나요? 아니요. 그럼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요.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는데도 수납이 됐나요? 아니요. 라고 하면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생소해져.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됐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어, 소액 재판으로 넘어가요. 자동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환자는 뭐다? 진작에 줬으면 될 진료비에 연체 기간에 따른 이자까지 우리 병원에 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셨을 내용이에요. 연체이자 받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때그때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하지만 그 기간만큼 우리가 마음고생한 거에 대한 일말의 보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서 제가 미수금을 제 시작하고 미수금을 확 털었을 때 한 번 저도 이자까지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원장님께서 그 이자로 이렇게 기분 좋은 회식을 시켜주셨었죠. 내용 증명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내용 증명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내용 증명서를 여러분께 작성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진료비가 발생이 됐는데 아직 안 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라는 명시를 하면서 정확한 인적사항. 그래서 환자 접수를 할 때 우리가 전화번호, 주소 제대로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디로 보낼 거냐. 그래서 주소를 끝까지 적어주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항상 끝까지 적어주셔야 나중에 보험 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증명서 발급을 받으실 때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간사한 멘트를 하면서 주소는 끝까지 받아놓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를 하고 덴트웹에 요즘에 이렇게 차트 본인이 체크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태블릿으로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에도 끝까지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증명서를 작성을 하면 똑같은 내용 세 부를 출력을 합니다. 왜 세 개냐? 하나는 병원,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하나가 발송이 돼요. 그래서 같은 내용 세 개를 인쇄를 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은 도장을 꽝꽝꽝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반송 불필요라고 여러분 봉투에 적어서 보내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반송받았을 때 반송비를 치과에서 내야 돼요. 반송 불필요라고 꼭 적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게 확인하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이 일련의 과정들은 잘 안내를 해주지만 항상 문의가 들어와요. 내용 증명서 어떻게 써야 되죠? 이 예시로 씁니다. 강의 끝나고 여러분 후기 적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내용 증명서 예시랑 그리고 그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이렇게 서식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이렇게 가요. 지급명령 신청서를 왜 쓰느냐? 사실 바로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소송을 거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 들죠. 그게 무시 못해요. 내가 200만 원 받으려고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을 내야 될까요? 괘씸해서라도 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말리잖아요. 하지만 지급 명령 신청서를 쓰면 법무사 비용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서류 비용만 납부하면 되거든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그 환자가 있는 그 지역의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한번 가야 돼요. 그래서 접수를 하면 그때 하는데 이 지급 명령 신청서를 줬는데도 돈을 안 내. 나 항소할 거야 라고 하실 때는 그때 이제 소액 재판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압류로 들어가죠. 이제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압류가 들어갈 때 증인으로 2명이 꼭 참석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저 신입 때 진짜 완전 가슴 콩닥콩닥거리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징수단이 들어가요. 징수단이 들어갈 때 잘 딱지를 붙이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환자가 억지로 이거 압류 딱지 떼면 어떻게 돼요? 불법 철컹철컹해요. 이거 함부로 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압력 딱지를 붙여서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이 압력딱지는 사실 유효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6개월 안에 수납이 제대로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하고 법무사 통해서 확인하고 그런데 6개월 거의 다 됐어요. 돈이 안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갱신 신청을 하셔야 돼요. 갱신 신청을 한 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6개월을 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 들어왔던 자동으로 경매에 넘어가죠. 딱지 붙였던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료비를 받게 된다. 거기에도 이제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그러면 직원들은 뭘 모아야 되느냐? 환자와 상담했던 근거, 그리고 진료의 시작일과 완료일이 정확하게 명시된 차트. 우리는 이만큼의 노력을 했다라는 문자 발송 내역.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인쇄를 합니다. 다 첨부한 다음에 미수금 리콜 내역까지 우리 업무 일지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첨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소액재판의 증거로 내야 돼요. 치료비 산정 내역서를 작성을 했는데 사인을 못 받아도 괜찮나요? 아니요, 사인 받아야 돼요. 이게 환자분과 구두로 계약을 하는 거랑 사인을 받고는 환자가 확인을 안 했다. 졌어요. 졌어요. 그래도 이거를 이미 환자와 이렇게 해서 상담을 했다라는 걸 차트에 일단 근거를 남겨놓으세요. 사인을 못 받았어도 여러분께서 어, 그래서 항상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담지를 작성을 해도 내가 손으로 했어도 환자에게 똑같은 걸 복사해서 줘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환자의 사인을 받아서 똑같이 복사해서 줘라. 사본을 주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블릿에 이제 스캔 떠가지고 다시 차트에 넣어놓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본인 사인을 받아야 환자가 돈을 내겠다고 암묵적으로 명시를 하는 거죠. 근데 진료비를 안 낼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제가 수천 명을 보고 이게 관상에 관심이 생겨서도 그럴 테지만 아마 범죄자들이나 뭔가 사기를 치고 싶은 사람들은 비슷한 행태를 보일 거예요. 공공지진이 일어나죠. 돈 걱정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1순위예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진료 전까지 별 말씀 없으시다. 결제해라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은 안 낼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자, 결제 대기 중에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계속 움직여요. 이게 내가 딴 생각을 품고 있거나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사람들은 눈동자를 가만히 두지 못해요. CCTV 어딨지? 혹시 여기 녹음되는 거 없나? 여기 권 있는 사람 어딨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하려고 눈이 굉장히 바빠요. 진료 완료 후에 트짐을 잡기 시작합니다. 세팅할 때까지 별 말씀 없으시다가 딱 이 에이프런 풀고 일어나는 순간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이렇게 나한테 했었잖아? 뭔가 트집을 계속 잡기 시작해요. 안 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른 병원에 미수를 남겼던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명 또라이죠. 또라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 원장님께서 가장 효과를 보셨던 안전장치는 수납 예약으로 돌려놓는 것. 자, 그러면은 오늘 못 낸다고 하시면 언제 오실 거예요? 라고 직접 나와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큰 돈을 안 내는 분들. 여러분들은 수납을 예약으로 잡아놔요, 그냥. 진료가 아닌데도. 수납 예약을 잡아놓거나 혹은 오늘 완전히 파이널 세팅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대요. 그럼 야, 그럼 템 세팅을 돌려. 이러면서 경과를 봐야 된다.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가 빠르게 재제작을 해야 되니 이게 임시 접착제를 붙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늘 진료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오셔서 완전히 마무리될 때 주세요라고 안심을 시켜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전에 수납 안내 콜. 항상 고액을 준비를 미리 해달라는 연락을 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죠. 환자분 입장에서도 좋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표시가 되죠. 꼭 차트에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가 기반이 돼야 된다?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께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이사장 같은 걸 하셨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서 누구랑 사진을 찍어 왔느냐? 제복을 입으신 경찰과 찍은 사진을 상담실에 딱 해놨어요. 절대 피할 수 없거든요. 제복을 입은 경찰이 상담실에 있다. 그리고 이 경찰서랑 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지구대랑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협약서를 하고 다 이제 경찰이 와서 진료를 받는 사진까지 딱 걸어놨어요. 이랬더니 세상에 경찰 사진이 붙기 전과 후가 이게 수납률이든 이행률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제목의 효과는 크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원에 미수자가 너무 많다 싶을 때는 차라리 그냥 경찰서 지구대, 관할 지구대랑 업무협약이라도 해서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안전장치를 붙여주세요. 저는 조금 더 불안해서 해놨던 게 CCTV 아래에다가 이 협약됐다는 내용을 붙여놨었어요. CCTV 아래에 어디 어디 지구대가 지켜주는 병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놨더니 진짜 떼먹고 도망갈 것 같은 사람도 CCTV 한번 보고 돈 내고 가고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효과가 진짜 무시하지 못할 효과 그 정도로 크다. 이런 걸 제가 좀 개인적으로 봤었는데 네. 당장 경찰서 가시나요? 자, 원장님 모시고 가야죠. 협약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실 협약서 하는데 뭐 돈 안 들잖아요. 경찰분들 오시면 그 노고에 정말 감사해서 뭐 어떻게 할인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만 그건 우리의 암묵적인 계약이고 업무 협약서로 해서 이렇게 뭐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연락을 취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협약을 해주면 좋죠. 경찰 지구대분들이 오셔서 진료를 받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면 좋아요. 아, 가족이 경찰에 그렇군요. 집에 계시군요. 한번 제복 입고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미술을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제를 습관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예약일엔 꼭 결제 부탁드립니다. 진료비 준비 안내 연락드렸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러시죠. 왜 이렇게 돈돈거려? 내가 떼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업무라 그랬죠. 아, 진료비 받는 게 제 일인데요. 뭐. 너무 맘상이하지 마시고 저도 제 일 하는 거예요. 이 병원에 제 돈이 1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정말 꼬장꼬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덴탈위키에서 운영하는 그 덴톡이라는 단체 톡방에서 이런 질문 하나 봤어요. 한 100만 원가량 미수가 있는 상태로 잠수 탔던 환자분이 보호자분께서 내원을 하셨는데 진단서, 사보험 청구 진단서 요청하신다. 떼어 드려야 되냐? 진짜 뻔뻔하죠. 정말 너무 뻔뻔해요. 아, 시간이 벌써 오버했는데 이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마지막이에요. 자, 이런 부분 여러분 발급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소리 100만 원. 돈 내야 해주겠다. 그쵸. 해주기 싫죠. 하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치료비 미납 환자도 진료기록 발급하면 병원에서 벌금 내야 돼요. 억울하죠? 이제 돈도 못 받았는데 서류도 발급해주래.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자, 진료 기록 확인, 진료 기록 사본, 진료 기록부. 자, 이 환자는 지금 뭘 요청했어요? 진단서를 요청했죠. 진단서는 바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부나 진료의 증거가 남아있거나 원장님의 개인 사견이 아닌 진단이 아닌 진료받은 그 내용 오롯이 엑스레이, 차트 사본, 혹은 CD 이런 걸 요청을 하실 때에는 해줘야 돼요.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열받아 죽겠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발급해야 되지만 어떻게? 서류 발급비 입금 확인되면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재증명 수수료를 받아야지 서류를 발급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입금이 확인되면 내드리겠다라고 안내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서류비라도 떼먹히지 말고 그럼 이거 받으시면 저희 진료비 다 빼주시는 건가요? 그때라도 약속을 한번 받으세요. 너무 그냥 꽁냥꽁냥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깜깜하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진료비를 내는 쪽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라는 뉘앙스를 해주실 때 가장 수납률이 좋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의 병원에 정말 미수금이 없는 병원이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궁금증이 해소됐을까요?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지금 놓친 질문이 있나 한번 볼게요. 아, 부출 수정 좀 해야 된다고 티 세팅하지 말기. 그죠? 부출 수정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시면 우리가 바로 손을 받으려야 되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수정을 하면 좋죠. 티 세팅하고 오지 않으신 분들 바로 내용 증명 보내십시오. 결제 수단 안 꺼내고 아무 말 없이 서서 쳐다보고 그러면 같이 쳐다봐 주세요, 그냥. 자, 현금령 수정하느라 자녀분 번호 남기신 거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해도 되나요? 됩니다.
본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증거 남겨놓으시고 환자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네, 보호자분께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하셔도 돼요. 전화 안 받으시고 어떻게 받았는데 전화하지 마라 그러고 끊으셨어요? 집으로 찾아가는 건 아니죠. 그냥 여러분 뭐 거기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내용 증명 보내시고요. 거의 내용 증명 보내면 열이면 8명은 내요. 무섭거든요. 이게 내용 증명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그래도 안 낸다라고 하시면 그냥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안 냈다.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명령 신청서를 발송을 하십시오. 소액 재판하면 원장님이 굳이 안 가도 돼요. 실장님이 가셔도 되고. 음. 네, 지급 명령은 이제 법원에 인지세라는 게 있어요. 인지세라는 게 있는데 많이 비싸진 않고 장당 25,000원 정도,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면이면 조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급 명령서 하고 바로 소액 재판으로 넘어갔던 케이스라서 그 많이 뭐 인지대 많이 내지는 않았어요. 서류는 최대한 간결하고 첨부할 수 있는 것만. 주소가 안 맞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주소가 안 맞으면 일단 안 맞는 주소라도 보내고요. 그 사람이, 이거 자꾸 우리 집에 안 사는데 와요. 라고 하면은 경찰서에 확인해 주셔도 되고, 법원에서는 주소를 찾아줘요. 법원에서 주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너무 좋은 게, 신분증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5월 20일부터. 신분증 확인을 하시니까, 그때 주소가 적어주신 주소랑 맞는지, 그리고 신분증 뒷면에 이사 가면은 스티커 붙여주는 거 아시죠? 신분증 앞뒤로 확인하셔야 돼요. 앞뒤로 확인해서 변경된 주소가 우리 병원 주소랑 맞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 확인하고 주소 정확히 확인하고 그리고 이사를 가셨는지도 그래도 확인해야 돼요. 신분증 확인해도 지금 저희한테 등록된 주소가 이쪽으로 나오는데 아직 여기 맞으세요? 라고 확인하셔야 되죠. 구한 확인할 때는 우리 꼭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번호 뒷번호, 휴대폰 번호 뒷번호, 전화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주소 확인, 요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신분증까지 확인을 하게 되니, 신분증 보고 나서 혹시 주소 변경, 여기 맞으실까요? 라고 확인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준비한 내용, 그러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시다면, 이제 단톡방은 당분간 유지가 되니까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병원에 미수가 사라지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